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 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요. 12일 오후 5시쯤 되는데요. 오늘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관세 협상을 일단 시간을 번 거지만요. 일단 공동 선언문을 통해 어느 정도 타결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왜 이렇게 타결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로이터 통신이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계속 최신 정보를 저희가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조차도 이렇게 중국의 속내, 미국의 속내를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이번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이요, 90일간 유예를 했지만 일단 합의한 관세가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30%만 부과하고요. 중국은 미국에 10%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관세 효과가 크지 않게 만든 거죠. 월마트나 이런 소매업체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사실 한 50%만 정도만 돼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이 합의한 건 사실상 30%, 10%니까 우리 예상을 뛰어넘도록 낮은 겁니다. 이런 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트럼프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과격하게 말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만 합의할 때 보면 굉장히 온건하게 서로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식으로 하여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보여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느냐에 대해서요. 중국이 미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한 배경은 중국이 관세로 인해 받는 경제적 타격이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 그 타격이 있을 거는 당연하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움직였냐가 중요하잖아요. 중국 내부적으로는요. 수출 위축, 제조업 침체,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 등 실질적 경제 타격이 오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다고 합니다. 이런 타격이 예상되고 지금 이제는 한 달 정도밖에 돼서 크게 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게 왔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될지 했을 때 맞서는 것보다 일단은 화해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투자은행 노무라는요, 이렇게 통해서 이번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잃어버릴 일자리 수가 약 1,600만 개 정도 된다고 추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구나 왕구나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폐업과 실직이 급증할 거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제상국 시장으로 이렇게 돌린다거나 해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왜냐, 그런 나라들도 노동집약적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하루아침에 수요처를 바꾸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보니까요, 일본이나 인도, 베트남 등 인근 주요 국가들도 미국과 협상을 속속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국이 계속 자존심만을 내세우다 보면 자신들만 어떻게 고립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통해서 대중 포위망을 구성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도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대중 포위망에 포위될 바에야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합의에 중국의 경제통 허리펑 부총리가 협상 대표로 들어간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협상 대표를 시진핑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인물로 해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지도부의 체면을 유지하면서도요, 협상급을 높이기 위한 거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베세트 재무장관이 갔으니까 미국은요, 사실상 최고위층을 보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가보시고 백악관을 가보신 분들은 아는데, 백악관은 이어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뭐냐? 미 재무부입니다. 국방부도 아니고 국무부도 아니고 바로 옆엔 재무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초기부터 재무부 장관은 수시로 대통령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 재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을 얼마나 중요시하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 정도 급을 원했던 거고, 그래서 허리펑 부총리가 오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이제 톤다운을 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 계속 협상할 수 있다, 관세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오면서 물밑 접촉을 해온 것이 또 중국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중국은 계속 미국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이거 합의하면 또 저걸 요구할 거고, 저걸 요구해서 또 들어주면 또 더 큰 걸 요구할 거다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미국의 대중 압박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물밑을 통해서 계속 톤다운하고 접촉하자, 얘기하자라는 걸 말을 하니까요, 중국 측도 이제 이에 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협상 분위기가 계속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이 대중 펜타닐 요구 서한을 보낸 겁니다. 미국은 지난달 말에요, 펜타닐 단속에 관한 요구 사안을 중국 정부에 전달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미국이 요구한 게 제가 봐도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인데요.
인민일보 1면에 펜타닐 원료 제작자를 단속한다는 조치를 공표하고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공산당 내부 라인을 통해서도 공산당 간부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 라고 미국이 요구를 했다는데, 이건 사실상 요구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운 거잖아요. 특히 인민일보 1면에 내라는 건 중국이 굴복했다라는 걸 자신들의 관영 통신이나 관영 신문을, 관제 신문을 통해서 공포하라는 건데,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하는 거라고 중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요구가 왔을 때 내전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혼대한다고 생각했다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신임 주중대사 데이비드 퍼드 신임 주중대사가 없는 와중에 이번 주에 이제 베이징에 부임하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베이징의 주중 미국 부대사도 자리에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와 부대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중국 입장은 또 체면을 중시하고 중국이 보기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우리한테 대사 부대사를 다 뺀 상황을 만들었냐. 더군다나 미중 무역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사와 부대사가 전부 비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중국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면서 굳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까지 협상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상에 나가긴 나갔지만 어떤 대사관이라는 주도의 통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당국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중국과 주중 미국 대사관과의 접촉이 사실상 단절됐다라고 하면서요.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기 전에 대사관을 통한 어떤 논의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제네바 회담은요, 그리고 이번 무역협상 잠정 타결은 중국이 경제적 현실과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요, 1기 때도 중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더 시간을 벌겠다고 90일간 유예를 했다 그 사이에 깨고 다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대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건요, 파격적으로 관세를 내렸고 이제 그 안에 세부 디테일들을 더 협상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수준의 아주 다시 145% 같은 그런 수준, 아니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말했던 80% 수준, 거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세상은 좀 더 안도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 관세 협상으로요, 미중 무역 전쟁이 상당히 어느 정도 한풀 꺾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래 한국에 상당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한국은 오히려 위기에 점점 노출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한국금융연구원이죠. 한국금융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고요. 이 금융연구원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최고위급 관료들도 굉장히 많이 길러주는 곳입니다. 그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인해서 금융제재 리스크가 증가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전쟁은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고유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이후 첨단 기술 중심의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제재와 수출 통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그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것을 통해서 복합적인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이유거든요. 그래서요, 이분의 말씀도 제가 늘 강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한국 기업들은 본의 아니게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을 취급하거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산업을 주요 수출품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제재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수출 기업들은 이런 점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됐다, 아니면 잠정 유예됐다라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출 통제, 관세뿐만이 아니라 수출 통제나 이런 것들로 또 촘촘히 짜여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아주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역시 제재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으로 수출기업의 제재 대상에 연루될 경우 금융회사들이 벌금이나 평판훼손을 우려해서 해당 기업에 대한 자본 지원을 꺼려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조달 불안정으로 이어지고요. 한국 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국제 제재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는요,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제재로 인한 손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과 비슷하게 해서 보험사들도 잘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의도적 위반이 아니더라도 제재 피해에 대한 대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선인 연구위원은요, 이런 제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 간 제재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공공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정비하고 제재 전문가 풀을 운영하고 역내 금융 협력 강화 등을 통해서 주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제재 대응 기금을 마련해서요, 제재 대응을 위한 기업의 법률 자문, 리스크 분석,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마련했는데요. 이건 뭐 저희 사업과 연관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할 때면 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조적으로 수출 통제 가운데 끼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통제를 꼭 지킨다. 아니면 중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수출 통제 제재를 받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잘 메모나 어떤 기록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과 우리가 거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내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그 내규가 Sanction Compliance Program 혹은 Export Control Compliance Program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 수출 통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기업들이, 그리고 최대한 증거를 모아놔야 나중에 의도치 않게 제재 위반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 근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요,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이 깊숙이 편입된 구조적 특성 때문에요,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확대된 제재 환경에 특히 취약합니다.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가 결합되는 추세 속에서는요,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 의존치 않은 제재 위반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니까요. 이는 국가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 단위 대응을 넘어서 국가 차원의 정보 시스템, 전문가 인프라, 제재 대응 기금 조성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이선인 연구위원의 지적인데요. 저희도 여기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기업들도 만약에 이걸 듣고 하신다면 이 개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미리 준비 안 했다가 미국의 제재나 그다음에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드러나지도 않거든요. 그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한다든지 내가 모르고 했지만 이렇게 동결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결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다음에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걸 피해 나가야 될지를 미리미리 다 꼼꼼히 따져 놔야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